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대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시간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18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고대의 사회 모습. 네. 고대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제가 좋아하는 펜 색깔로 가야 되겠죠. 신분제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호민이라는 그 신분이 있었어요. 이 호민이 있는데 이 호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네. 그렇다고 일반 백성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중간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민들 중에 이제 일부는 귀족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호민이라고 그러고요. 이 호민들이 그 아래에 하호라는 사람을 부려먹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성이에요. 백성. 예, 백성입니다. 그래서 노비나 천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밑에 있다 해서 뭐 하호겠죠. 호민 아래에 있다 하호. 그다음에 가나 대가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부여나 고구려에 이 가자 들어가는 계층들이 있었죠. 뭐 부여 같은 경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가 고추가. 그래서 고구려의 그 귀족회의의 이름을 가들 여러 명들이 모여 있다 해서 제가회의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부여나 고구려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초기 호민을 통해 음락을 지배하는 권력자. 네, 권력층입니다. 높은 권력층들이에요. 이 가는. 그다음에 이제 귀족입니다. 최상류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요런 여기에 나와 있는 호민 하호 대가는 부여나 고구려 때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것이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권을 가지는 귀족층과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 네, 국가 경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 내고 노동력하고 그다음에 군대 가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민들이 있습니다. 천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천민들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천민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천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천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노비죠. 노비. 예, 노비가 가장 천민들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신라 이후에 점차 이 천민들의 수를 감소를 하는 것인가?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이 천민들은 뭐를 지지 않습니까? 조세나 그 다음에 부역의 의무 또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조세, 부역,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서 놓고 볼 때는 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차 감소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 뭐 얘네들은 뭐 으쌰으쌰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활동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절할 때도 말이죠. 이 재밌어요. 한쪽 다리만 딱 굴고 한쪽 다리만 딱 굴고 한쪽 다리만 딱 굴고 그 걸음걸이 빠르고 그리고 형법이 엄합니다. 네, 당연히 엄하겠죠. 자, 반역하거나 반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겠죠. 이거 뭐 똑같아요. 뭐 반역죄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화형한 다음에 목을 자른다라는 겁니다. 역시 항복한 자 사형이고요. 절도자는 12배를 물게 한다. 12배를 물게 하는 건 우리가 일책십이법 부여에서 비슷한 그런 제도가 고구려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사회상 보겠습니다. 우선 귀족층은 게르브 고씨, 그죠? 고씨와 더불어서 오부적 연맹체였다라는 거고, 자, 고국천왕 때 우리가 춘대춘합의 진대법이 있었다. 이 진대법을 건의한 사람은 누굽니까? 재상인 을파소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를 내가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생이 죽었을 때 제수씨를 또 형이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취수제, 그 다음에 대릴사위제인 서옥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앞에서 너무너무 잘 공부하셨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형사취수제라든가 서옥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까?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노동력 중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제의 사회 계풍. 백제 비슷해요. 고구려나 언어 풍속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백제 사람들이 사실 삼국에서는 가장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 기록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뭐 남자들이 많이 갔을 테니까 상남자겠죠. 여자들 바라볼 때 뭐 상여자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기록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남조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6세기 초반부터 문영왕 때부터, 그렇죠? 6세기 초반 문영왕, 뭐 성왕 요 때입니다. 특히 문영왕 때에 양직공도, 양나라입니다. 양나라 양직공도, 이 아이고 이 양직공도에 의하면 백제 사람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그렇게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백제가 제일 멋있었다는 거죠. 다른 표현이 뭐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절도자는, 절도자 남의 물고 훔친 자는 귀양과 동시에 2배 물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뇌물이나 횡령하잖아요. 횡령하면 3배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이다. 금고형이라는 건 가둬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징역하고 금고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가둬버리는 거는 비슷한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징역은 일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키는데 금고는 노역을 시키지 않는 거죠.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뇌물 받고 횡령하면은 3배 배상하고, 3배 토해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금고요. 야, 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회상은 최고 이제 부여씨죠. 부여씨. 그 다음에 8성의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어와 바둑 및 장기를 고구려처럼 즐겼다. 그러니까 고구려처럼 즐겼다라는 거니까 이 투어나 바둑, 장기는 고구려도 즐겼다라는 얘기죠. 그럼 투어는 뭘까요? 투어. 투어는 던질 투예요. 던질 투인데 우리가 이제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말이에요. 이런 거에다가, 이런 통에다가, 이런 통이 이렇게 있죠. 이런 통에다가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샥 집어넣는 거, 이걸 투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백제 사회의 모습이었다. 자, 그다음에 신라 사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신라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뭐 단일민족 그러는데 아시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뭐 크게 뭐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고구려 백제의 어떤 상류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같은 뭐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사람하고 개통이 같느냐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가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기 전통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지리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신라와 다르게 오랫동안 초기 전통을 유지했다. 또 예전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말이 안 통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통역이 좀 필요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화백회의. 네, 화백회의. 여러 명, 이 백은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수백 가지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 여러 사람이 화합하는 회의입니다. 화합하는 회의. 그래서 귀족의 높낮음, 이 높낮음이 이 화백회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정할 때에 뭐를 합니까? 만장일치로 한다라는 거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백회의의 의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등이라고 그러죠. 화백회의 의장을 상대등인데, 가 대등한 존재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상대등.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등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대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장일치 제도로서 여기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부정을 막고 왕권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왕이 후계자가 없거나 실정을 할 경우에는 화백회의에서 결정해서 추대 또는 폐위한다. 막강한 어떤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화백회의가. 그만큼
이 왕권 강화에 있어서 화백회의는 굉장히 그 거대한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가 태종 무열왕 때부터는 화백회의 기능을 좀 약화시키고 집사부의 기능을 좀 높이 했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 원래 이 화랑도, 예,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이에요. 예, 원시사회. 옛날에 이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칼싸움도 시키고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공부도 가르치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귀족 자제가 지도자인 화랑이 되고 귀족 자제가 평민까지 구성된 낭도가 있습니다. 낭도가 한 사람의 화랑에 여러 명의 낭도가 그 화랑을 모시는 낭도가 있다라는 거죠. 낭도가 있다. 자, 근데 누구? 진흥왕 때 이 화랑들을 체계화시켰고 이 화랑들을 거느리는 큰 교장 선생님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원광법사입니다. 세속 5개를 가르쳤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화랑이 되는 거는요, 진흥왕 때 이제 정비가 됐던 이 화랑이 되는 거는 보통 진골귀족의 자식들 그 이상이 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진골귀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따지면 장관급이에요. 차관도 아니에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총리급 이상들. 그런 사람들의 자제가 화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소고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임전무퇴. 싸움에 임했을 때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그럼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화랑들이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는 거죠. 총알바지죠. 뭐 옛날에 총이 없으니까 화살바지죠. 그렇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 고위층의 자제들이 어떤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수많은 신라의 백성들이라든가 그 또 병사들이라든가 국가 정책을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에 이 화랑도의 정신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가. 화랑도.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떤 그 건물, 이 복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학생들 사진이 쫙 걸려져 있는데 이 사진이 바로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한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영국 황실의 왕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죠. 그것이 영국 사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영 제국 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서 대영 제국이 아니라 그만한 대영 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상류층과 지도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중시 여겼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골품제가 있습니다. 골과 품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원래는 이제 뭐예요? 지방에 있는 이제 부족장, 군장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이죠. 이걸 누가 했죠? 버풍왕 때 했죠. 버풍왕 때 골품제를 정비하게 되면서 이 귀족들의 장을 정했던 것이죠. 그 장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상대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품제는 버풍왕 시절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였어요. 네, 족장 세력들을 중앙으로 포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품계를 딱딱딱딱 매겼다는 것은 이 당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제도가 뭐 이렇게 시대에 맞질 않잖아요. 그럼 뭔가 개편하게 되고 그 시대에 맞게 뭔가 달리 개혁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골품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았던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성골, 진골 있죠. 골과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 그러니까 성골, 진골은 왕족이에요. 왕족.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은 진짜 뼈다귀. 성스러운 뼈다귀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왕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스러운 뼈다귀야. 진골은 나름대로는 자기네 진짜 뼈다귀야.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골 출신들이 왕이 되었죠. 성골 출신들이. 진골 출신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진덕 여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선덕 여왕이라든가 이런 여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왕들이 등장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골 출신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왕이 탄생했던 것이죠. 그만큼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에서 6두품 귀족입니다. 네, 작은 촌장은 4, 5두품이고 대족장은 6두품이라고 하는데 6두품도 굉장히 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기 어렵다, 6두품 따기가 어렵다 해서 등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무열왕 이후에 진골이 사실상 성골이 없어지게 되고 진골이 최고 귀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6두품이 뭐가 되나요? 넘버 2가 돼버립니다. 이 넘버 2는 6두품은 6등급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6등급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 아참 여기까지만. 그래서 6두품들은 뭐 지방장관 할 수가 없고 각 부서의 책임자 수장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차관급 예, 요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들이 학문이나 종교 방면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빈곤과에 합격을 많이 했고, 고국에 돌아와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골들에게 막혀가지고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신라 말기에 반신라 세력으로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통일 직후에는 민족 통합한다고 여러 가지 쇼를 좀 부렸어요. 백제 고구려 지배층에게 관등을 주었습니다. 품계를 주었어요. 품계를 주었는데 이 고구려 품계가 조금 더 좀 높았다라고 해요. 백제 사람들보다는. 그다음에 구서장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구서장 제도가 중앙군이었죠. 이 중앙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가림까지 포함이 됐던 것이고 민족융합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사회 변화 보겠습니다. 진골귀족의 모든 요직을 독점을 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두품은 학문 종교 분야. 중앙관청의 수장이나 지방장관 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골품도 사실상 1두품에서 3두품까지는 평민화가 돼버렸다. 4두품까지만 여기 이제 4두품이 있네요. 4두품까지만 이렇게 벼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등은 몇 관등입니까? 17관등이고요. 여기 쭉 보게 되면 복색도 자비, 청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6두품은 6등급인 여기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진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했던 임금이 있었죠.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고 자기의 전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 바로 6두품 세력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국학이었고 이 국학이 나중에 뭘로 이름을 바꿨어요? 태학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또 바꾸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육두품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신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은 올라갈 수 있는 특진 제도인 뭐도 있었습니까? 중위제 이런 것들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권이 성덕왕 이후에 약화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골품제의 폐쇄성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육두품은 반신라 세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사회 모습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중세 사회 모습에 대해서 힘차게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